넘사벽입니다. 이제는 단연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중국 제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 하반기 가면 유럽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캐파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2배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완제품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저희는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미 자율주행을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능력 없는 애들은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뭐 중국 전기차 이거 BYD 이걸 보면은 저도 이게 진짜 중국 전기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샤오미가 올해 말 전에 또 SUV 전기 이걸 또 출시한다고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중국 전기차 성능을 좀 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넘사벽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사벽까지.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비즈니스는 이제는 단연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의 60%를 자국에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CAT의 R&D 코스트가 우리 배터리 셀 3사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R&D를 3교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조금 따라가면 거기는 좀 더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충전 속도라든지 안에 뭐 내외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른 기업들이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자분들은 그 점은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중국에 뺏기면 안 된다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의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제외하면 중국 업체들의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국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많은 보조금과 이런 그 수요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한다. 그러면 뒤로 되는 거죠. 중국 전기차가 저렇게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트럼프 1기 때부터 때문입니다. 그때 중국이 막 드라이브를 거는 와중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GM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테슬라와 이제 서로 크게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트럼프가 딱 일기 되면서 연비 규제 없애고 보조금도 익스텐션 안 하고 하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했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정도의 위상이 됐지만 다른 업체들은 다 뒤처지게 된 거예요. 그 한 4년 동안을 중국이 진짜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려서 전기차 별로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미국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중국과의 베이스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유럽 업체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책도 그래서 EU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하는 배터리 산업까지도 그렇게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저도 너무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자료 인덱스 쓸 때 정말 LFP, 전고체, 나트륨 이온까지 하나하나 정말 테마별로 다 썼거든요. 항상 결론은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중국 국가 자체가 보시면은 뭐 이번에 CATL 테크데이 때도 뭐 나트륨 이온을 대량 양산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는 대량 양산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다 직접 넣어 봅니다. 저희가 랩 단계에서 하는 거랑 대량 양산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는 기술 개발 속도는 정말 다르죠. 근데 여기는 개발을 하면 이제 2022년 하반기 때도 반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럼 이거 대량 양산을 해요. 실제 적용을 해요. LFP보다 안 좋아도 또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늘려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를 늘려서. 그래서 LF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샤오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일 먼저 CATL의 그 M3P 배터리라고 하는 LFP에 처음으로 킬로그램당 210W짜리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나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주행거리 410에서 420km 정도 나오는 걸 LFP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제일 먼저 적용을 해서 가져간 것도 이제 샤오미, 화웨이 이런 쪽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뭐 이건 에너지 밀도가 이러니까 안 돼. 이게 아니고 결국에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블렌딩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직접 생산하고 대량 양산하고 시행착오해서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쪽이
중국입니다. 중국 국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롱레인지 쪽까지는 아직은 LFP나 뭐 이런 쪽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3원계 쪽은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뭐 사륙 시리즈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EV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려면 사실 롱레인지 기술이 안착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같은 선상인 것 같다. 그렇지만 뭐 중국이 더 앞서긴 할 것이다. 이제 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책적인 지원도 좀 들어가야 그나마 일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들을 지속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LFP 배터리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가격이 뭐 50% 6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가격이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보조금을 엄청 줘가면서 가격을 낮추는 측면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3원계 쪽에서는 리콜 비용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도 별로 안 나오는데 리콜 비용까지 내면은 사실 이 사업을, 전기차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나 이런 우려까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LFP는 안정성을 많이 보여줬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에서 먼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도 EV까지 오기에는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데? 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느덧 스탠다드 레인지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이제는 롱레인지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뭐 LMFP, NCM 블렌딩 배터리로 해서 뭐 26년 롱레인지 타겟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어찌 보면은 상대적인 안정성, 그리고 그 사이에 빠르게 올라온 기술력 측면에서 3원계보다 이제 훨씬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택했을 때 여러모로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이런 대안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형 전기차 위주의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이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형이 많긴 하지만 중저가형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이 퀄리티의 브랜드 차량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BYD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저가형으로만 가는 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전제가 좀 질문 잘못된 자체가 것 좀 같아요. 편견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느냐 네. 뭐 이건데 다른 방법은 없죠. 그냥 열심히 해서 기술의 격차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사실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되죠. 다음 우리 정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RA와 같은 이런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또는 ESS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 주는 이제 보조금을 도입한다든지 국가 차원의 R&D 비용들을 차세대 배터리에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해서 기업들과 함께해서 해나간다든지 이런 이제 정책들 정도밖에 없다. 중국과 뭐 특별하게 우리가 중국과 맞붙으면 지기 때문에 맞붙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이제 뭐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해당 지역 시장에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유럽에서 보면 CATL 3원계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게 사실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하반기 가면 유럽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캐파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떠한 정말 강력한 정책이 있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중국 배터리로 많이 조달이 될 거라서, 그래서 저는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아남는 기업을 계속 육성하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경쟁사가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산업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글로벌 상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정부 지원이 분명히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LFP군 나트륨 이런 거 저가형 배터리는 뭐 포트폴리오를 늘려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기업들이 발을 걸치는 정도긴 하지만 대부분 다 알아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절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레인지 쪽에서 우선 이 큰 EV 산업을 아예 놓칠 수는 없고 굉장히 또 기업들이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는 뭐 투자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정책도 지원이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롱레인지 위주 그리고 뭐 차세대 배터리는 정말 다른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조금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정책이 보면은 좀 우리나라 정책은 되게 단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직접적으로 완제품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저희는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여주기식이 되려면 결국에는 완제품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그렇다고 중국 기업들이 많이 경쟁력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장기적인 산업 안에서의 경쟁력을 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보시기에 그 중국 쪽 자율주행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국은 뭐 이번에 모카의 그 리아우토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 주말에 한국에서 난리가 난 것처럼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죠. 뭐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모든 유튜버들이 지금 자동차 전문 평가자들이 다 지금 중국 가서 지금 열심히 자율주행을 타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는 현대자동차 뭐 기획실에 있는 분들도 요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가서 자율주행을 타보라 그러면서 중국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놀라움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예를 들자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 우한이라든지 뭐 몇 개 도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자율주행의 도시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특수 도로도 만들고 있고 뭐 엄청난 지원도 해주고 있고 뭐 사고 나도 그냥 달리고 뭐 이런 뭐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는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두 가지가 경쟁을 하죠.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처음으로 라이다 없이 테슬라랑 똑같이 우리도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해서 샤오펑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리아오토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없는 하지만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라이다를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글의 웨이모처럼 거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잘 드러나지 않게 조그맣게 저렴한 라이다를 차에 지금 부착을 하면서 보조 장치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시브하게 대규모 실험들이 이루어지면 데이터에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고 누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노이랄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들은 되게 높고 지금의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라든지 미국의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뭐 독일의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한국의 언론은 보다는 한국에는 이제 모카가 열심히 여러 번 체험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분명하게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 1월 말에 자신들이 분명하게 그 자율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업을 공식 선언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대단히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야 하면서 연구 목적으로 상업용 목적이 아니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모바일아이 중심에 있었던 이런 자율주행을 포기했다라고 또 선언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대단히 자율주행에서 한국을 앞서 있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이제 독주 체제를 구축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AI가 없는 전기차를 우리는 피처폰이라고 부르고 AI가 있는 전기차를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 피처폰은 판매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미 자율주행을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끼리도 지금 아직 이제 100여 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지만 중국 정부도 얘기하고 있죠. 20개 미만으로 줄어들 거다. 원래 한 2,000개 있었지만 지금 100개로 줄었고 100개가 다시 20개 미만으로 줄 거라는데 그럼 20개 미만을 줄이는 기준이 뭐냐면 자율주행 능력 없는 애들은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결합시키는 EV 기업지만 중국에는 생존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독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하얼빈 이상의 그 위도에 있는 데는 정말 겨울에 춥더라고요. 마이너스 40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수명이라든지 전기차의 파워가 40%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60%가 날로 손실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전기차의 보급률이 가장 느립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국에 있는 뭐 4개의 대학교에서 각종의 R&D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기업들 다 있고요. 리아우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자기가 차를 몰고 뭐 거길 지나다니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겨울에 극한 기온이 40도 마이너스 40도를 기록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그 시장도 들어가기 위해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학습 곡선, 그러니까 러닝 커브가 확실하게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걸 저희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지금 넘버1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판매 대수로는요. 이거의 50%를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있어서 통계가 좀 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기차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상하이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 베이징 가서 운전 잘 못하고 베이징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 상하이 가서 못한다고 할 정도로 중국은 도시별로 운전의 기술이 정말 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엄청난 자율주행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도전인데 이거를 극복한다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중국이 규제로서의 어떤 교통 안전보다는 기술로서 이러한 교통에 대한 도로의 안전성들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막강한 사실은 성장의 이 잠재력들을 키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스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국 기업들의 성장의 궤도는 이미 탄력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기업들, 특히 지금 공화당이 지난주 금요일 날 초안을 내놓았던 보조금의 철폐, 뭐 테슬라에게는 뭐 큰 타격이 없다고 일론 머스크 계속 우기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 영향은 테슬라에게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겠죠. 저가 모델을 내놓는다든지 프로덕션 코스트를 계속 줄인다든지 혁신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GM이나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에 있는 미국 기업들인 크라이슬라우 칩은 저는 대단히 큰 타격을 받을 거고, 우물한 개구리로 계속 키우지 않는 이상 국제 경쟁력을 자국 산업을 갖다가 자꾸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 공화당의 이번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이미 독일에서 본 거잖아요. 독일에 있는 자동차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아우디를 포함한, 포르쉐를 포함한,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저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적절하게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쓴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2025년 1분기 때 좀 반등을 했어도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일지 계속해서 성장할 곡선을 그릴지는 아직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유럽 시장이 이 자동차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전기차 전환에서 실패한 거고, 아예 자율주행은 거의 꿈도 못 꾸는 이러한 상황들, 이것이 지금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토요타나 혼다나 이런 기업들도 전환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죠. 나머지에 있는 레가시 시장에서 어떻게든지 1등 해먹고 있는 거지만 저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흔들린다, 독일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흔들린다,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을 잃는다, 이거는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이 판의 주역에는 테슬라가 길은 열었지만 그 중심 축은, 강력한 축은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